네. 보통 상승을 전망하시는 분들 또한 그분들의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상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광수님 같은 경우는 그 하락을 예측하시는데 그걸 예측하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네. 뭐 한 2시간 얘기해야 되고요. 짧게 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그 길로 가는 초입에서 네. 정의를 좀 해보죠. 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결국엔 가격 변화라는 건 수요와 공급이죠.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격이 수요하고 공급 이외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뭐라 할까요? 그건 틀리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네, 가격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르게 결정됩니까? 음. 그래서 일단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요하고 공급이 아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이 아닌 수요와 수요와 공급. 공급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질 건데 네. 한국에 저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아파트를 국한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수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매수자.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뭐 살아야 되는 사람들, 뭐 신혼부부.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실거주가 그리고 있을 수 있고. 인구, 가구 그렇죠. 수,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정량적으로 파악된 그리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수요가 절대 가격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는 그렇게 인구 증가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뭐 신혼부부의 결혼 쌍수라든가 가구 수가 아니고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네. 네. 이게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저한테 질문지 주시면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너 2020년도에도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왜 올랐냐. 그 이유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서 2020년도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2020년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수요가 증가해서 올랐는데 인구 증가, 가구 증가라고 했을 때 그럼 2020년도에 인구 증가가 갑자기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렇진 않죠.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왜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상승했다면 갑자기 2020년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신혼부부 갑자기 2020년도에 결혼 많이 했습니까? 결혼 엄청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결혼식장도 안 돼서 다 연기했잖아요. 네. 가구 수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네.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것도 이민자가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투자하는 사람이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 제가 전망할 때 내년부터 올해부터요. 투자 수요가 급감합니다. 2021년부터.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근거예요. 수요가 감소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집을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중에서 급격하게 이탈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게 부동산 규제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규제가 영향을 크게 미치냐면 취득세예요. 집을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한 채를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살고 있는 건 부동산 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데 집값 아무리 올라도 다 올랐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는 낫죠. 네. 없으신 분들보다는. 근데 한 채 있는 건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은 한 채를 무조건 더 사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를 더 사려면요. 취득세를 8% 내셔야 돼요. 그렇죠. 조정지역이니까. 네. 지난해 8월부터. 그래서 시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채를 더 사야 되는데 못 사요. 근데 왜 취득세가 많아지면 투자 수요가 급감하냐면 이게 투자나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진입장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비유를 많이 드리냐면 정선에 카지노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TV로 가봤어요. TV로. 저도 드라마로만. 네네. 아니 이거 유튜브로 하시면 가보여줘야죠. 아, 그런가요? 저희는 잘 월급쟁이 부자들이라. 네. 그래도 가보세요. 네. 근데 카지노를 가실 때 실수요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수로 가죠. 투자하려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돈 가수. 벌려고. 네네네. 저 100%. 네. 그럼 아니야. 거기에 실수요로 가는 사람이 있어. 네. 이런 없으시겠죠? 네. 그런데 카지노에 갈 때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음. 원래 그래요. 네. 투자하는 데는. 네. 라스베가스 가면 호텔료가 싸요. 네. 많이 오라고. 음. 근데 만약에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카지노에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1,000만 원씩 내. 네. 그러면은 입장객이 확 줄지 않겠습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그게 취득세 효과예요. 들어갈 때 내라는 거예요. 10억짜리를 사면 8천만 원 내고 시작해요. 이게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확 줄고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가격이 조정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자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보다 시중에 공급되는 공급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실수요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요층이잖아요. 그리고 투자 수요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취득세 진입 장벽이라든가. 근데 공급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매물 혹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짜지 않았는데 네. 제가 지금 답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질문하셨어요. 이제 아, 왜냐하면 네. 공급 얘기를 해야죠. 네네네. 그렇죠. 네네.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엄청. 네네. 예, 근데 그래서 여러분 공급도 편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공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공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은 입주 물량. 이걸 좀 또 뭐가 꽤 많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매물의 수도 있죠. 그렇죠. 현재 기존에 네. 있는 아파트 중에 그 나오는 실제 매물들. 네. 네, 그렇죠. 정확히 공급할 때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바운더리가 정해지거든요. 네. 말씀하신 입주 물량, 음, 그리고 매물수, 네, 그다음에 분양 물량. 그죠? 네. 그다음에 분양하기 전에 인허가를 받거든요. 네. 인허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총 아우르는 입주와 분양 인허가를 아우르는 총 공급. 그래서 주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뭐 주택 보급률이 얼마고 주택 보유율이 얼마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네. 입주 물량이 2020년도에 서울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5만 9천 가구 정도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요 올해 2만 6천에서 2만 7천 가구로 줄어들어요. 네. 네. 절반. 그래서 정도. 올해 가격이 오른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5만 9천 가구 공급한 거는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의 공급량 평균이요 3만 2천 가구였어요. 근데 지난해 5만 9천 가구 공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는 가만히 있다가 지난해보다 올해 감소하니까 올해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흥미로운 건 서울의 집값이 강남의 집값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10년간 보면 30%씩 빠졌던 적이 있어요. 불과 10년 전입니다. 2012년, 13년도에. 그때는 신문을 딱 보면요. 어떤 헤드라인이 있었냐면 강남의 굴욕이에요. 강남 불패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30%씩 빠져요. 1년에. 그때 입주량이 서울 아파트가 입주량이 몇 채인지 아세요? 2만 채였어요. 네. 엄청나게 적었다고요. 근데 왜 가격이 빠졌어요? 반대로 참여정부 때 입주 물량이 연평균 5만 가구였고요. 7만 가구 이상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입주 물량 엄청 많은데 가격은 왜 급등했습니까? 입주 물량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입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주하는 건 시중에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시중에서 만나는 가격, 만나는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이잖아요. 네. 근데 입주하는 아파트가 어떻게 시장에 나와요? 한 채도 안 나와요. 양도세 때문에. 살아야 양도세가 줄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집주인이 전세를 놓든지 팔지 않아. 그런데 왜 입주 물량 가지고 왜 가격을 자꾸 결정하냔 말이에요. 예측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언론이나 시장에서 입맛에 맞는 근거를 그냥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가장 사람들이 확 끌려드는 그게 뭐냐면 입주 물량 반토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엄청 감소하네. 여러분들 집 사고 싶어서도요. 입주 물량 사실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그게 공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입주 물량 많을 때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분양이 줄고 있대. 예를 들어서 지난해 59,000가 입주 물량 엄청 많은데 분양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서 공급 감소했대요. 그래서 지난해 화두는 분양 감소예요. 근데 올해 전국적으로 서울 수도권 할 거 없이 전부 다 25% 분양이 지난해보다 증가합니다. 분양도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그때에 맞춰서 어느 때는 입주 물량 쓰고 어떨 때는 분양 쓰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죠. 아니 최소한 일관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의 일관성. 정답은 뭐냐면 집값을 결정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에서 나가셔서 집을 사고 싶을 때 나가셔서 만나는 부동산의 공급은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정확하게. 누군가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그게 공급이에요. 왜 시중에서 안 나오는 물량. 분양은 다 청약하고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걸 자꾸 공급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네. 그죠?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값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우디가 얼마나 뽑아내는가에 결정돼요. 그 안에 있는 매장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가 지난해 갑자기 유가가 뭐 10불, 5불 이렇게 밑으로 떠져요. 지금 50불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총량으로 규정하면은 사우디 매장량이 줄어서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산출량이 엄청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산유국들이 산출량을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양 공급이란 말이에요. 산출량, 시장에 공급하는 매물량.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까지 시중에 아파트 매물량이 엄청나게 줄어요.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어. 아까처럼 투자하는 사람들 시장이 많아. 이게 수요 증가하는데 네. 공급도 감소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감소하냐면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의 100채 중에서 9채 정확히 9.2채가 시중에 매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2020년 기준으로 몇 채가 나오냐면요. 4.6채가 나와요. 반토막이 났어요. 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어.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말아. 이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주택 공급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집 없는데 입주 물량 반토막 나니까 집 빨리 사세요. 구축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심리가 더 조급해져. 근데 시중에 가보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집 물 안 내놔. 그러면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문을 봐도 전문가들 맨날 입주 물량 감소한대. 검증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건 다시 제가 그러니까 화내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공급이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정책의 효과인데 이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고 양도세가 중과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언제 팔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물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그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검증을 한번 요구해라. 그런 수치를 보시면서. 그럼 언제는 집주 물량 떨어졌을 때는 집값은 왜 오른 거예요? 왜 떨어진 거예요, 참? 그렇게 집주 물량 없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12년, 13년도에 입주 물량 줄어들었을 때는 왜 집값이 빠졌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던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때 가장 유행했던 단어가 뭡니까? 하우스푸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을 파니까 시중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입주율이 아무리 줄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살 게 엄청 많아. 집값이 어떻게 안 빠집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거 완전 추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유세가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나는 이걸 가지고 가겠다. 보유세 정도는 그만큼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리고 매물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의 매물은 다주택자는 철저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고민할 거예요. 근데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올라봤자 조금 올라요. 그게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현명한 건 빨리 파는 거예요. 이미 그런 그런 기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항상 그렇게 변해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난 무조건 이걸 영원히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안 해요.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사놨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파는 게 현명한 거죠. 유일한 희망은 있어요. 정권이 바뀌기를. 그런데 사실은 그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는 그쵸, 그거는. 선수가 네. 아닙니다.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주택자는 매물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2, 3월이고 내년 상반기 나와서 끝난다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근데 반면에 그럼 다주택자가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 채씩 전국에서 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가 228만 명이요.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어요. 더 이상 증가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계속 매물을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간 이제는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다주택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었어요. 그게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요. 그래서 아무리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이래도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한 푼도 안 내. 집을 막 20채씩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만료가 됩니다. 이제 그 제도가 한국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보장된 기간 4년, 8년이 끝나면 이제 결정해야 돼요. 자동 말소가 되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갖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 엄청 내야 되는데 그동안 안 내다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차원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이게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광수님께서 보시는 수요는 오를 것이라 기대하는 수요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기대하는 수요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수요고, 그렇죠. 또 공급은 그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집들이 공급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양쪽이 말씀하신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 있는 환경.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매물은 외부적인 뭐 세금이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는 환경. 그렇죠. 그래서 그 추세가 2021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방향성이죠. 네. 근데 아주 짧게 지난해 하반기 4분기 때처럼 일시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 사람 시장에 줄어들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실수요가 확 뛰어들어. 네. 대표적으로 30, 40대 영끌에서 막 사는 거예요. 네. 전세 가격 오르고 이런 네. 현상. 근데 이게 훨씬 더 리스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리스크한 것뿐만 아니라 시장의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실수요는 연간 계속 고정적이어야 돼요. 30, 40대가 계속 나타나고 누군가 여력 있는 사람들이 새로 집을 사주고 실수요자들은 계속 일종의 상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의 수요가 당겨지고 있어요. 무리해서 대출받으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내후년, 내내후년에 수요를 줄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주는데 그 견조한 수요마저 줄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20대가 받아줘야 되는데 20대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래서 일단 자산이 없죠. 그렇죠. 대출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의 이 전세 가격에 밀려서 나가는 일시적인 수요가 사실은 시장의 진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의 변곡점에서 그런 수요가 나타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2007년도, 8년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뒤로 6년간 집값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수요가 나타날 때 어느 집을 사냐면 내가 접근 가능한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집값이 저렴한 뭐 9억 이하, 6억 이하, 네. 3억 이런 집들을 사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 음. 그래서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아. 많이 오른 데가 노원구, 강북구 이런 데잖아요. 네. 그동안 안 올랐다가 중저가 시장이 많이 올랐죠. 2007년도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노원구였습니다. 그 뒤로 7년간 집값이 빠졌잖아요. 그런 변곡점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줘요. 그런 신호를 읽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야, 드디어 실수요도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광수님은 이제 30대 젊은 층이 영끌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매수자로 등장하는 순간 앞쪽에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상수를 펼쳐줘야 되는 수요자들이 미래에서 조금 더 있다 원래 사는 게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상 정상인 사람들이 작년에 많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30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근데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시장을 읽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집 많은 사람들은 팔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걸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울분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하우스포가 생긴 거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좀 의연했으면 좋겠는데 변화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참 어려운가 봐요. 그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렵죠. 오늘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찍는데 네.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무리에서 없을까 봐. 맞아요. 뒤처진다는 심리.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을까 벌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포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싱 아웃 할까 봐 두려워. 네. 그래서 무조건 그 안에 막 들어가야 됩니다. 심리가. 특히 자산 가격이 급등할 때. 그러면 이제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하고 이왕 주식 얘기했으니까 비교하고 싶은 거 주식은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을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의사를 번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도 약간 덜 할 수 있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유동성이 확보된 자산. 근데 집이라는 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빚을 많이 일으켜야 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상당 기간. 그러니까 그걸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현상을 마치 주식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투자 수요나 실수요가 일단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하락하는데 좀 영향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1, 2년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5년, 6년, 7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3년도에요. 집값이 엄청 빠질 때 제가 집을 막 사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반대로. 그러면 이때 집 사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너나 사라고 하고. 근데 2014년도에 집값이 더 빠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 먹었지. 지금같이. 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집값이 그렇죠. 2배 올랐잖아요. 그냥. 제가 잘했다 못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좀 호흡을 길게 보셔야죠.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왜 집을 사자고 했냐면요. 반대로 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때는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투자 수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앞으로 그러면 투자 수요가 증가할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다도 정부가 빚내더라, 뭐 규제 완화해 주대. 이제는 투자 수요 증가하겠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또 반대편에서는 야,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가 감소하는데 무슨 수요가 증가해. 아니,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가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도 안 통해. 그때도 움직인 게 투자 수요예요. 그때 이후로 매년 10만 채씩 샀다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 공급이요. 확 줄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다 팔았어. 그때 보니까 2013년대 보니까 다주택자 비율이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다 팔아 제낀 거예요. 없어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을 보니까 가장 낮아요. 부자들이 부동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부동산 사고 다주택자 증가하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공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미분양 엄청 많아. 건설사들 공급 많이 해. 이런 공급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네? 변화에 대해서 읽어야죠. 추세를 읽고 방향성을 읽고. 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부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뭐 금융은행에서 네. 항상 나오잖아요. KB에서. 오. 네네. 그냥 얘기해도 됩니다. 아, 그래. 네네. 아니, 저는 홍보될까 봐 배 아파서. 네. 근데 그 잘 보세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부자들이 부동산 비중이 가장 많아졌대요. 아. 그래서 부자들이 부동산을 좋아한대요. 해석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부자들은 이제 부동산 더 이상 안 살 거 아니에요. 네. 비중이 역사상 최고인데 계속 이제 액심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돈 벌었으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부자가 부동산 많아서 부동산은 역시 부자는 부동산 좋아해. 그래서 우리도 부자처럼 되려면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돼. 이게 세상을 볼 때 플로우를 읽어야죠. 수턱을 보지 말고. 왜 저량으로 자꾸 접근하냔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변화를. 투자는 미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제발. 그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거죠? 그게 그 판단의 중요한 근거이신 거죠? 그럼요. 근데 가격 수준을 할 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런데 가격이 형성됐을 때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투자 수요, 예를 들어서 투자 수요든 어쨌든 수요가 증가해서 형성된 가격은 건전할 수 있어요. 뭐 이민자가 많아서 하거나 그러면 그 가격이 뭐 3배, 4배 올라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의 집값은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제가 공급이 감소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감소했다고. 공급이 감소한 가격은 언제든지 버블일 수 있고 꺼질 수 있어요. 공급이 늘어나는 순간.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이 만든 가격은 항상 유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격을 담합해서 올렸어요. 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시장 가격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만든 가격은 항상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최근에 제가 수치로 얘기 드렸듯이 매물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그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른 폭이 높았었지만 이 가격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